만약에 푸틴이 영토를 확보하지 않겠다 내지 양보를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용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전공은요, 역사학입니다. 유럽 현대사,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최근에는 국제 정세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너무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저조차도 지금 헉헉대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며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주 뭐랄까요, 트럼프의 요구에 뜻을 맞춰가지고 빠르게 휴전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놓고 보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내지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휴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니면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굳이 빠르게 휴전에 합의한다고 했을 때 이게 러시아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휴전이 되면은 일단은 전선의 교전 행위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던 기세가 꺾이게 되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받아들여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실제로 했을 때 그 사이 기간에 사실은 지금 그로기 상태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다시 힘을 추스려서 반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티림을 강화하게 된다면 추후에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상 푸틴 대통령은 굳이 아주 적극적으로 휴전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종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시간 안에 끊는다는 것은 당시 치열한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종의 과장이라든지 부풀리기였을 것이고요. 근데 꼭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겠죠, 휴전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듯한데요. 상대가 일단 러시아라는 나라가 미국의 어떤 요구에 호락호락 아주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우크라이나로서도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이건 사생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장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나라가 버티고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 상황을 트럼프가 확 휘어잡을 만한 휴전 얘기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의제로 꺼내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가 원래 바란 대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건 충분히 예견돼 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영토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이후 향후 국가 안보를 확보받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첨예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길고 지리한 밀고 당기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던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액을 돌려받고 아니면 덤으로 더 많이 돌려받기를 바랄 텐데, 생각 밖으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쪼는데도 들어줄 듯 말 듯 하면서 처음에는 히토리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 개발에서 미국의 지분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것처럼 버티다가 트럼프가 하도 강력하게 조이니까 들어주는 식 하다가 또 버티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의 입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겠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최근에 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5월이라든지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필패 상황일 텐데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그런 조건들이 어우러지면서 트럼프가 바란 속도대로 휴전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평화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거부하며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협상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전협상이 상당히 짧진 않을 것이다. 길게는 갈 것이라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상황은 1951년, 52년, 53년에 한반도 상황과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교전이 남한 측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총력전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치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가진 젖먹더니까지 다 짜내서 전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025년 봄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때 벌어지는 교전은 한반도에서 그때 벌어졌던 총력전 체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일단 총력전 체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사실은 총동원령 체제가 아니라 부분동원령을 내려서 30만, 50만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전선의 길이가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서 50만 명 안 되는 그런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태가 바로 러시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젠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전 체제를 펼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힘이 소진돼 버렸고요. 탈진된 상태고 그리고 무기도 사실은 예전만큼 아마 지원이 안 될 것이고요. 서방의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울 병력이 있어야 될 텐데 병력이 지금 소진 상태가 돼가지고요. 더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력 자체도 모자르지 않고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그 소모분을 메우고 오히려 병력을 늘리려고 하면 지금까지 극구 회피해왔던 상황 즉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 징집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30대 40대의 남성들을 징집해서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인력 풀 병력 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18세부터 24세 요 연령대일 텐데 이 연령대를 징집하는 순간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소멸되기 마련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우크라이나 민심이 흉흉해질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지키자라고 하는 애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상태보다 더 전쟁의 부담을 жил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염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8세부터 24세 요 연령대의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붓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크라이나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권력 기반이 흔들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낭떠러지에 다다른 우크라이나 이 정부로서도 섣불리 총력전 체제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과 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의 총력전을 펼치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종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할 때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러시아에게 유리하겠죠. 러시아로서는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영토 문제, 즉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영토를 확실하게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는 것을 타격받으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로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나토에 가입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푸틴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측면에서 푸틴이 양보하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 상상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 푸틴의 전쟁 목적이었고, 사실은 전황이 불리하면은 또 다른 생각하겠지만 전황이 유리한데 그것을 양보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푸틴이 그 두 가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보를 한다고 했을 때 푸틴조차도 러시아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푸틴 대통령을 볼 때 가장 뭐랄까요,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 파악하는 점이, 푸틴이 러시아의 국내 정치에서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푸틴은 사실 강경파가 아닙니다. 푸틴은 오히려 중도파 내지 온건파예요. 크레물린이라고 하죠. 러시아의 그 실권자들 중에서는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서, 쉽게 말하면 힘을 투사해서, 이게 뭐 전술핵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힘을 투사해서 무릎 꿇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끄느냐.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확실한 어떤 모습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불만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을 사실은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전쟁을 끌어왔다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년이라는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러시아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원래 목적했던 전쟁 목표를 그럭저럭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러시아의 그 강경 정치 세력도 불만을 이렇게 누르고 있고 푸틴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영토를 확보하지 않겠다, 내지 양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용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러시아 내의 어떤 입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러시아 입장은 그렇고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 같은 경우도 정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 세력은 다 강경한 민족주의 세력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뺏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의 장래 국가 안보를 자기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젤렌스키를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젤렌스키를 다른 세력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선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쿠데타라든지 정변의 형태로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흔히 그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얇은 얼음판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협상이라든지 휴전을 앞두고 뭐 푸틴 대통령도 일정 정도 초조할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조할 텐데, 초조한 어떤 강도로만 따지자면 그 대통령이 훨씬 더 초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으로 유럽 국가들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유럽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외신을 통해서 접한 유럽의 경제 상태는 상당히 안 좋죠. 유럽의 경제 엔진이 역시 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일 텐데, 이 세 나라가 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이라고 알고 있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 하고요. 근데 향후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했을 때, 일단 그 경제 성장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유럽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국가 안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군사력 지출을 미국의 국방력 우산 아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임승차라고 하면서, 무임승차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국방 예산을 2배, 3배 늘려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1, 2% 수준일 텐데 이게 2, 3% 수준, 어떤 경우는 4,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유럽 경제의 한 축이었던 국방 부담의 부분이 이게 올라가서 경제에 엄청난 하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유럽 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고는 좀 가장이겠지만 녹록지 않다. 그리고 발전 동력이 꺼져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에너지 위기로 유럽 시민들이 난방과 전기 요금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럽의 에너지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들 수 없지만요. 일단 그 좀 덩치가 작은 나라 한번 살펴보자면 그 우리가 흔히 발트의 3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할 텐데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에너지를 싼 값에 수입을 해서 또 겨울을 났었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그전까지는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그 발트해 3국 그 정부와 상당히 그 껄끄러운 관계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넘겨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폭등을 해가지고 아예 가스 공급이 끊겨서 냉방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냉방이 되더라도 너무 이게 값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은 뭐 이렇게 스위치를 못 켜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큰 타격이 가해졌고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이 자체 방어력을 늘리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부담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 요게 그 전쟁이 일어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지 말고요. 10년, 15년, 20년을 놓고 보자면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비중하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어떤 비중하고 물론 미국이 더 앞섰지만 격차가 아직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15년, 10년, 5년을 지나오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 모양으로 이제 벌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그 성장 동력이 떨어져 왔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로서는 일단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얻어왔던 에너지 공급이 축소되거나 끊기면서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쪼들린 살림에 우크라이나의 또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출혈이 상당히 컸었고 그러면서 가위 모양으로 벌어지던 경제적인 격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미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제적 쇠퇴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쇠퇴 속도를 더 가속화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쇠퇴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것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에서도 너희가 모든 방위 부담을 걸머쥐어라 라고 했을 때 유럽으로서는 사실은 출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완전 활로를 모색한다면 중국과 밀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과 밀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중국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인권이라든지 경제체제, 정치체제의 문제를 들면서 거리를 두었던 것이 분명한 서유럽의 입장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입장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도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만약에 서유럽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국이 서유럽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중국과 손잡는 어떤 그런 식으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만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 좀 따져보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유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정확히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부일 텐데요. 특유의 어떤 과장이라든지 과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제일 높이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고 마크롱 대통령인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자금을 지원했던 액수에서 유럽에서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독일보다 현격히 적고요. 영국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뭐 덴마크 이런 나라보다도 더 많이 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담을 안 하면서도 목소리는 가장 크게 내온 나라가 프랑스라는 측면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얄밉기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뭐 프랑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는, 그러니까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생색을 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프랑스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거시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항상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잘 안 통했던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단독의 패권이라든지 주도권을 못 누리더라도 독일이 혼자 패권을,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상황은 막겠다. 이건 확실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존심 때문이서는 몰라도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항상 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그게 드골 대통령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골 대통령이 원래 콧대가 높기로 실제로 이제 상당히 콧날이 오똑한데 미국에게서 더더욱 이제 그런 콧대를 세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유럽에서 만약에 그 미국이 발을 뺀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유럽을 이끌고 나가야 될 텐데 이때인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과 진공을 우리 프랑스가 메워서 주도권을 가지고 유럽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니면 독일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 아니면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군대를 유럽에서 빼고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 프랑스가 정규군을 파견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실병력 파견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레토릭이 아닌가, 약간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레토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레토릭이 왜 나왔는가는 단지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의 허장성세라기보다는 대서양 양쪽에서 그리고 또 유럽 대륙 안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노선, 이것을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런 요소가 얼마만큼 본질적인 요소인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요소는요, 바로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죠. 사헬 벨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일련의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패권을 투사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지적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와바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의 나와바리를 설정했던 곳이 바로 사헬 벨트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급격하게 프랑스의 지분이 축소되고 있고요. 지분이 축소가 러시아의 진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에서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변의 일정한 흐름이 뭐냐면 프랑스의 어떤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했던 정권들이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쿠데타라든지 정변을 통해서 집권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배후에는 뒷배는 러시아가 있고 적극적인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프랑스 제국주의에게 수탈당해 왔다. 그래서 프랑스를 밀어내고 우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프랑스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고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열받은 인물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지분이 밀려나고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꼬장을 부린다고 할까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당했던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치욕이겠죠. 네, 그런 치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한번 골치 좀 한번 썩혀봐라, 이제 한번 맛 좀 보아라라고 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이 얼마나 중대한 요인인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한 요인은 될 듯해 보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전력과 물 공급이 끊기며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인프라 파괴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고난을 주고 있을까요? 최근에 벌어지는 공습이라든지 습격이 판도를 바꿀 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누적적인 효과의 또 어떤 강화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때로는 강력한 펀치를 맞아왔고 때로는 잔매를 맞아와서 다리가 상당히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사실은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서 밀어붙이면은 좀 더 진격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또한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과부하 걸려가지고요, 이를 그르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후 정당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를 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진도를 빼다가 체력이 바닥나는 상태를 막아오면서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폭격을 가해왔고, 근데 그 폭격이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국토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 전략적으로는 항전 의지를 껐고요. 물론 그런 식의 공습을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우크라이나 민간 사회에 생겨나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황을 불리하게 만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이제 불만이 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상황일 것이고, 전술적으로는요, 사실은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정밀 타격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서방 용병들 그리고 또 서방 고문관들의 집결지였다고 하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핀포인트로 타격을 해서 서방 개입 세력에게 경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혀서 개입의 어떤 의지를 꺾는 그런 효과도 노린다고 보입니다. 요컨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공습, 습격, 공격이 전면적이진 않는데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고 체력을 바닥나게 하는 효과는 꾸준히 가져왔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일부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심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여론을 우리가 정말로 민심의 반영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확실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해 들었던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로는 두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위기에 몰릴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투지를 불태우면서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좀 지도부가 좀 엉성하고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도부니까 위기 상황일수록 더 지지해주고 믿고 따르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다른 활로 치욕을 감수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여론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추정일 텐데, 결국은 결사항전의 의지의 추세가 사그라들고 현실을 인정하고 정쟁의 그 종식을 앞당기는 쪽으로 가자는 쪽의 의견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요.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전황이 워낙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추측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종전의 방향으로 가자는 또 그런 여론이 많을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정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연말에 제가 아는 분이 우크라이나 학자와 접촉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사적인 자리요, 뒤풀이 자리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국가발전 동력이 완전히 지금 사라질 판이기 때문에 치욕을 감수해서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길이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비참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크라이나
학자의 입장이 얼마만큼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의 그 생각이 점점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재선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강을 건널 때 말을 타지 않는다는 어떤 속담이 있듯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현 지도부를 한번 믿고 따르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젤렌스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언제 급전직하할지 모르겠고요. 더더군다나 그 경쟁자가 사실은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국에 가 있는 잘루지니라고 하는 예전에 장군이었던 우리 지금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충분히 대항마가 될 수 있고 정치적 흐름을 잘 타면 젤렌스키의 어떤 대안으로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모르는 유력한 정치가가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고요. 또 어느 순간에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또 명분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런 면에서 정치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거가 치러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계의 어떤 추이를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루즈니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그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이끌어왔던 군인인데 상당히 그 성과를 많이 올려서 어쨌든 간에 초기에 러시아군의 공세에 할 일 없이 밀리던 우크라이나군이 그 공격을 막아냈고 국토가 유린되는 상황을 막아냈고 물론 이렇게 서로 진퇴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지켜왔었는데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저 장군은 믿고 따를 만한 군사 리더라고 하는 그 인식을 줬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잘루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군인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바로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전격적으로 해임을 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냈죠. 영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인사권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잘루지니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들 받아들이고 영국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유력한 정치인으로 떠올랐고 실제로 한 두어 달 전에 여론조사를 봤는데 만약에 2025년 5월, 6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하면서 또 가상 대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젤렌스키 현 대통령과 잘루지니가 만약에 1대1로 맞붙는다면 했을 때 거의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차피 권력자이고 정치인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평탄한 국가가 아니라 원래부터 정치계의 그 요동이 많이 일었고 더더군다나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일단 강력한 야당을 불법화해서 해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여론이라든지 관영 매체, 언론 매체를 장악해서 하지만 러시아의 어떤 언론 매체를 꽉 쥐고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언론을 통제했던 인물이 바로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대항마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제거해 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잘루진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젤렌스키의 견제를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데 자기의 다음 임기를 보장받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그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3년 동안에 상당히 강력한 강도로 수행되어 왔던 정치 권력 강화 수법이었습니다. 잘루즈니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입장이 젤렌스키보다 현격히 유화적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인 출신이고요. 전쟁의 지도부인데 친러시아는 전혀 아니고요. 러시아하고 오히려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데 그 강경한 자세가 젤렌스키에 비해서 얼마만큼 강하다 약하다는 좀 따져보야 될 문제가 있을 텐데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포부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확률을 높인다고 했을 때 러시아에게 강경 제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은 유화 제세로 나갈 것인가는 아주 열심히 그 주판을 튕겨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대러시아 강경 자세 아니면 대러시아 유화 제세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집권에 유리한가는 아마 지금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잘루진이라고 하는 유력한 정치인이 집권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주변의 그 참모들과 면밀히 논의하고 계산을 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약 4,000대의 탱크를 잃으며 군사 장비가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손실이 러시아 군사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인명 피해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게 그 상당히 비우호적인 서방의 전쟁 용소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만 80만 명, 100만 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땐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일단 그 인명 피해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죠. 추정하건대, 그리고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소스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10만 명은 넘는 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부라든지 젤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50만 명, 60만 명은 결코 아니다. 그야말로 추정일 텐데 10만 명과 15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10만 명, 15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이 다 엄청난 비극일 텐데, 소련 말기에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는데,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당했던 인명피해가 한 5만 명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대체가 된 다음에 체첸과 전쟁을 2번 했죠. 거기서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가 10,000명 단위였지 10만 명까지는 전혀 안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련 말기부터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로 탄생한 30년, 40년 사이에 러시아가 겪은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무기의 파괴 정도야 러시아가 원래 군사 강국이고, 다른 공업 분야는 몰라도 군수공업에서는 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게 메워지는데, 인명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비록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돋보이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0년, 40년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입은 최대의 피해를 일으킨 전쟁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에게 상당한 큰 타격이 가했다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병력 충원을 위해 강제 징집을 확대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동원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그 전쟁을 치러오면서 전쟁 초기에 이런 그 러시아의 인적 손실, 젊은이들이 많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30만 명 추가 징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외신에서 봤죠. 러시아의 고급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라든지 정보 산업 쪽에서 유출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젊은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 인구, 특히 고급 두뇌가 유출됐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 초기에 서방 언론이 예측한 것처럼 러시아의 어떤 경제가 완전히 뒤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런 타격은 아니었지만 타격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그 푸틴 집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러시아 경제가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 바로 노동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원래 바란 수준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당연히 국가 위정자로서 엄청나게 고속 그리고 고도 성장을 하기를 바랄 텐데, 그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데 그 이유는 인구 구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 저출생 국가거든요. 일단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가장 그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종 집단이 바로 이제 대러시아일 텐데요. 이 대러시아인들의 출산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일정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이제 저출생 추세지만, 러시아도 거기 비껴가지 않는 나라였고,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그 충격이 컸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제 구조, 인구 구조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나라였는데,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노동 생산성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푸틴 대통령 행정부가 일정한 성과를 보여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사태를 완전히 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최소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에서는 또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번 러우 전쟁을 전후로 푸틴의 입지는 어떻게 변한 상황인가요? 1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사실 정치가로서는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학설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노회함이라고 할까? 노련함? 아니면은 뭐 교활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 피해의 그 부담을 이게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역시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지인데요. 여기서는 징집이라든지 그걸 별로 하지 않았어요.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계약병이라고 하죠. 실제로 전선에서 총과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뒤떨어지고 벌이가 시원치 않은 지방, 그리고 변경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일선에 투입을 했고요. 실제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저기 변경에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최근에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병사하고 러시아군 병사하고 정말로 육박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목숨을 잃는 전쟁의 비극과 처참성을 보여주는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우크라이나 군을 결국은 죽인 병사가 러시아군 병사인데 대러시아인 병사, 그러니까 슬라브인이 아닙니다. 저기 그 변경에 있는 몽골 계통의 소수민족 병사였거든요. 그 단편적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선에서 가장 큰 중압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심부가 아닌 변경에서 나온 병사들이고요. 이게 러시아의 군사 구조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러시아의 군사 구조에서 징집당했다고 하죠. 징집되어서 군대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소환된, 소집된 군인들은 전투 임무를 맡지 않습니다. 후방에서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징집병이 아닙니다. 계약병이라고 하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국방부가 이러이러한 보수를 제공하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니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군인이 되어라. 그리고 전선에 투입되어서 전투를 수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계약병인데요. 그 계약병이 주로 다 변경지역에서 나왔던 것인데, 계약을 맺고 군인이 돼서 전투를 수행했을 때 받는 수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라고 하면 변경 지역에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버는 돈의 3배, 4배, 5배를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극적으로 만약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상당히 거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 너가 계약병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런 또 가족의 어떤 압박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이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이게 이해되지 않은 것이 텐데, 러시아에는 정말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고요. 어떤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뭐 이런 뭐 경제적인 이득이라도 이런 거 상관없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용맹을 증명하는 것이 명예자산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그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취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체첸이라든지 체첸 병사들이 지금 많이 투입돼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군사문화, 상무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많이 계약병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전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엄청난 반발을 하고 분노를 느낄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증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병이 나오지 않고 그런 피해를 감당할 만한 멘탈 내지는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땡겨가지고 한번 돈 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바로 변경에서 오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 이제 현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똑같은 피해가 만약에 중심부에서 나온다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버거운 정치적 부담이 될 텐데 거기서는 안 나오고 다른 쪽으로 분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는 것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피해를 입다고 하더라도 그의 뭐랄까 그걸 충분히 보상할 만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전사자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그 중상자가 나오더라도 불만이 크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전쟁의 비극을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잘 주요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10만 명을 넘는 인명피해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푸틴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었지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역시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은 결국 프로파간다의 싸움일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공포 그다음에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어떤 위협을 부풀리고 강조해서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항상 써왔고 사실 잘 먹혀들었던 방법인데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은 서방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 이겨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왔겠죠. 그런 공포는 일정 정도 실체가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또 동시에 이것을 프로파간다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방도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우리가 용납을 한다면 곧바로 서유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일정 정도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도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사실 우리가 많이 짚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서방이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강조하느냐, 어떤 경우는 부풀리기까지 하느냐, 또 심하게 말하면 날조까지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유럽이 안고 있는 자체 모순을 밖으로 빼돌리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서유럽도 많은 위협을 가지고 있죠. 내부에 갈등 요소가 있고 그 갈등 요소가 점점 커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런 결속력을 되찾고 이질적인 국가들의 연합인 유럽연합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이 고민이 되겠죠. 현재의 유럽연합의 지도자들도 혹시 외신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인가 이런 분이죠. 여성인데 상당히 러시아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으로 대표되는 강경 세력들에게 러시아라는 나라는 공포의 대상, 그 다음에 위험한 나라로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날조하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 내부의 내부적인 갈등 요소를 밖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유럽과 러시아가 서로 프로파간다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위협을 과장하고 날조해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 또한 마찬가지로 푸틴과 러시아와 소련의 어떤 그런 위협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날조해서 서유럽의 어떤 내부 모순을 밖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이런 또 전략도 똑같이 구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관계를 설명해야지 한쪽은 악하고 한쪽은 선하다 이런 식의 선악 구분으로 이 대립관계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